극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이윤이죠.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게 이윤은 극대화죠. 그런데 생산자 균형에서는 이 가격이 주어진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비용은 가장 적게, 생산량은 가장 많게 해야겠죠. 근데 비용이 이렇게 낮게 하는 방법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같은 주어진 비용 범위 내에서 생산량을 갖다 많이 내면 이윤이 극대화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목표 생산량 균형을 하는 이윤 극대화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는 생산량을 극대화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비용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제약 조건으로서 비용을 가장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생산량을 가장 크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자 그런 얘기예요. 이 생산은 노동과 자본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콥다그라 생산함수에 의하면 A, 알파, K, 베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생산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생산을 가장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면 그 노동과 자본을 쓰게 되면 비용이 있는데 비용 함수는 뭐냐면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죠.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W에다가 여기 노동량 플러스 자본 비용 이자하고 자본량으로 구성돼 가지고 자본비와 인건비 합해서 비용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을 가장 주어진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생산량을 가장 많게 해주는 노동량과 자본량은 얼마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 만약에 10단위, 자본 예를 들어서 뭐 20단위를 쓰는 것이 만약에 가장 좋다면 그때 비용은 얼마가 나올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생산이 뭐 자동차면 자동차, 핸드폰이면 핸드폰 이렇게 생산이 될 텐데 그 생산량을 가장 크게 많이 시켜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윤이 최고로 많아집니다. 이윤 극대화하기 위한 생산량과 그 다음 비용을 충족시켜주는 노동과 자본량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게 생산자 균형이에요. 구조가.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죠? 어디서 봤냐? 소비자 이론에서 뵀었죠. 소비자 이론에서 뭐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효용이라고 보고 이거는 XJ, YJ 여기 XJ 대신에 요거는 XJ라면 이게 XJ의 가격 이건 YJ 가격 Y 이거 그다음 비용 대신에 예산 그때 XJ 양과 YJ 양은 얼마큼이냐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원래 이렇게 똑같아요. 이거 원래 이론은 생산자 이론이에요. 누가 이걸 베껴 썼냐면 소비자가 베껴 쓴 게 아니고 원래 이게 생산자 이론이었어요. 생산자 이론이었는데 이걸 소비자 이론 쓴 사람이 몰래 베껴갔죠. 베껴가지고 소비자 이론으로 쓴 거예요. 무차별 곡선으로 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고 이 소비자 이론은 나중에 생긴 거죠. 근데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단 기호만 틀릴 뿐이죠. 그래서 이 생산자 균형은 이 무차별 곡선 이론을 배우면 아주 쉽게 금방 풀어내는 거예요. 물론 조금 다른 점은 있어요. 다른 점은 있지만 똑같은 형태로 풀어나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 균형은 이윤 극대화하는 방법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설명을 대폭 줄이고
좀 다른 거 그런 것만 조금 위주로 해가지고 그 소비자 이론을 하고 이렇게 매칭시켜서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설명은 또 금방 끝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럼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논리는 똑같은데 이 구성이 조금 틀려요.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생산자 이론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 이론의 그 하위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XJ하고 YJ를 갖다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XJ하고 YJ를 갖다가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 XJ를 생산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XJ의 생산량을 생산하려고 그래요. 여기 Q라는 것은 XJ의 생산량이죠. 이 XJ를 생산하려면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얼마큼 써야 이윤이 가장 극대화되는 수량을 구합니까? 이게 생산자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윤 극대화되게끔 생산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런 XJ하고 YJ는요. YJ도 이윤 극대화를 하겠죠. 여기 YJ가 있습니다. YJ는 어떻게 이윤 극대화를 갖다 합니까? 요렇게 극대화하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렇게 이거의 하위 개념으로 이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윤 극대화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생산이 XJ하고 YJ가 생산된 거예요. 그 YJ 생산된 것을 그 중에서 이것을 소비자가 얼마큼 사드리겠습니까? 이건 얼마큼 사들어가지고 이거는 얼마큼 사드리겠습니까? 그게 소비자의 선택 이론이고요. 생산은 이 중에 만들어진 것을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런 관계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여기서는 뭐 이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미시경제학 2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저 뒤에 가면 후생경제학 뭐 이런 문제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갖다 이렇게 국가에서 아니 국가 단위로 봐서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물건 중에서 여기 지금 XJ하고 YJ하고 ZJ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생산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그거는 시장 원리에서 가격, PX하고 PY 가격, 이 두 개의 가격 원리에 의해서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답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산됐어요? 이거는 XJ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이 결정됐고요. 이것도 YJ는 이윤 극대화됐고 이건 이윤 극대화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동과 자본이 있는데 이것을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결합해서 XJ, YJ, ZJ를 만들어졌으며 그 XJ, YJ, ZJ를 누가 얼마큼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그게 모든 물건이 어떻게 움직여가느냐라는 그 구조를 저거 할 때 뭐 그것을 갖다가 좀 복잡하게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만들어 놓죠. 그게 후생경제 분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 방법이요. 그 방법은 이윤 극대화된 논리, 여기에 극대화된 논리에다가 여기에 시장에 가면요. 이 가격, 이 XJ하고 YJ의 가격에 대한 비, 그것이 가장 이렇게 합리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고 소비하게 됩니다. 하고 효율성을 갖다 하게 되죠. 이런 것을 흩어져 있는 것을 전부 다 끌어모은다고요. 끌어모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끌어모은 물건이죠. 물건을 끌어모은 것을 그 밑에는 이거는 노동과 자본이 어떤 사람이 노동량과 자본량이 어떤 자본이 서로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가지고 그런 구조, 그다음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배분을 하는 건지, 어떻게 거래하는 건지. 그리고 그 위에 또 상위의 개념은 여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뭐 남자고 이게 여자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남자와 여자가 여기 XJ하고 YJ 이게 각각 100개씩 이렇게 만들었는데 XJ 100개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건 이렇게 이런 원리로 해서 만들어졌겠죠. 이윤 극대화되게 만들어졌겠죠. 그것이 XJ 100개, YJ 100개, ZJ 100개가 있을 때 A, B라는 남자, 여자가 각각 몇 개씩을 갖다가 구입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뭐 XJ, YJ, ZJ에 보면 남자가 아무래도 돈을 만약에 많이 번다 하면 XJ는 예를 들어서 90개, 예를 들어서 이거는 50개, 이거는 뭐 만약에 70개 이렇게 구입을 하고 YJ는 예를 들어서 여자는 XJ는 여기 100개 생산거 중에 10개 하고 Y는 50개 하고 ZJ는 예를 들어서 뭐 30개를 갖다 여자가 구입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누가 얼마큼 어떤 상품을 갖는 게 좋습니까? 뭐 이런 논리에서 되죠. 그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얘기죠. 왜?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돈 적고 능력 없는 사람이 적게 가져가고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는 나오죠. 근데 여기에도 그래서 경제학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끝나가는데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면 이게 맞는데 이거 이 사람은 너무 많죠. 이 사람은 너무 적죠. 짜증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불만은 없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요. 아니 누구는 말이지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말이지. 저 사람 능력이 많고 돈 많으니까 갔잖아. 너는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적게 갔잖아. 그 보고 뭐가 불만이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사람은 말이지 똑같은 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지. 아니 뭐 여자라고 뭐 우습게 보냐. 뭐 능력이 없으면 뭐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적게 가지려는 법이 어디냐. 뭐 이런 형태로 불만이 생긴다고요.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분배 문제가 생긴다고요. 왜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은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왜 생겼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좀 옮기면 평평해지지 않느냐? 그렇죠. 평평해지겠죠. 평등하게 되겠죠. 평등하면 뭐가 흐트러지냐면 이 효율성이 망가진다고요. 근데 어떤 게 정의냐 말이에요. 효율성이 정의냐.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갖고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갖는 게 그게 정의냐. 이 사회가. 아니면 뭐 효율성이 뭐 필요 없이 그냥 너나 나나 다 똑같이 그걸로 공평성이 그게 정의냐. 공평이라는 게 어떤 게 또 공평이냐.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그게 평등이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뭐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많이 갖고 힘 없는 사람이 적게 가는 게 그게 공평이냐. 기회균등으로 해가지고 봐야 되느냐. 그런 이런 정치적 문제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까지 제기하는 그 근거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배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 구조가 보면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효율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여기 제일 아래 개념인 이 생산의 개념, 그 위에 이 서로 교환하는 이 소비의 개념, 그리고 누가 얼마큼을 갖고 있느냐는 분배의 개념이 그 위에 이렇게 서로 상중하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서로 이렇게 같이 매칭 연결돼 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이 누가 얼마큼을 만들고 누가 얼마큼 소비하고 누가 얼마큼 가져가지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바람직한 세상이냐. 그 정답은 없어요. 거기에 놓고 나서 이제 이 경제 분야의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 찾아내는 중에서 이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완전히 평등하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90대 예를 들어서 80대 20으로 가는 거 이건 좀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한 6대 4 해가지고 6대 4로 놓으면 그 뭐 조금 효율성이 없더라도 공평성은 조금 유지되니까 이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60대 40으로 딱 하는데 뭐로 60, 40이 근거를 잡느냐.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가진 사람이 적은 사람을 위해서 주겠냐 그런 얘기예요. 가진 사람이 힘이 강한데 그거 뭐하러 줘요. 안 줘도 되는데. 그러면 적은 사람은 그냥 뺏어야 되는데 뺏을 능력이 있어야죠. 없죠. 맨날 지배당하고 하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질 때는 어떡하냐.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두 번째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자. 실현 가능한 것 중에서 조금 덜 좋더라도 그걸 선택하자.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이 세상이 바르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뭐 차선이라면 차선이라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같이 이런 분배 문제가 해결이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밑에는 불만이 계속 많고 위에는요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에이씨 그렇게 해야지 하고 나니까 밑에서 그냥 확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확 뒤집어 버린다고요. 이게 처음서부터 이게 뭔가 잘못됐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런 게 뭐냐면 그게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공산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누가 하냐? 이 약자들한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귀족, 왕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부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어로 얘기하면 뭐 부르주아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프롤레타리아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주로 제일 가난하고 힘없고 저 분배 조금 받고 일은 열심히 하고 분배를 조금 받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시에는 노동자고 여기 시골에 가면 농민이죠 뭐. 그죠? 노동자 농민이에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일어나가지고 가서 때려 부셔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많으니까. 이 못을 넘은 세상은 말이야 1등만이 생각하는 세상 뭐 그렇게 확 뒤집어 엎는 거죠. 힘이 옛날부터 힘이 없어서 그냥 꾹 눌러지고 있는데 계속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혁명가들이죠. 그런 이론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레닌이고요. 이 칼막스고요. 그거 가지고 실현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해서는 그냥 안 돼. 부자 보고 뭐 이렇게 동정심을 조금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자 줄 것 같지. 천만에 안 줘. 안 주면 어떻게 해? 뭐 안 주면 어떻게 굶어서 죽느니 그냥 일어나서 한번 싸우다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렇죠? 한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가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때려 부셔라. 누구? 왕, 귀족, 부르주아. 그럼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상혁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너나 나나 다 평등한 세상. 하지만 이론적은 좋은데 현실은 그게 잘 안 되죠. 그 사회주의, 그거는 완전히 그냥 생각 속에 잠겨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생각 속에 잠겨 있는 것만 아니라 실현으로 옮길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드러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죠. 그러니까 막 밑에서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요, 그럼 부르주아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왕 이런 사람들은요, 가만 안 둔다고요. 왜? 그 사람들은 그 뭐 뺏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좀 가져가도록 좀 꼭 참어. 이게 참된 성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교화시키고 아무리 뭐 이렇게 좋은 말로 해도 이건 말이지 지금은 내가 당하고 있지만 나중에 힘을 키워서 또 일어날 거야 하고 나서 또 다음엔 복수할 거야 뭐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교화해도 안 되는 그런 인물이니까 어떡하라고요? 죽여버려라 이게. 그래서 죽여요. 왕 귀족 그거 그냥 뭐 그냥 이런 게 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 딱 잡아가지고 뭐 너 왕이었어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 그게 아니라 목을 내놔라 그걸 똑 잘라버려요. 탄두대에다 그냥 딱 사형시켜버리는 거예요. 부르주아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냥 다 사살이에요. 그거. 그건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공산주의 혁명이죠. 근데 그게 과연 그게 우수하고 그렇게 진짜 굉장히 좋으냐? 근데 이렇게 분배 측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평등한 세상,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갖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너나 나나 서로 이만큼씩 갖게 돼가지고 너도 나도 이렇게 좋아지는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한 가지 흠이 뭐냐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 효율성이 문제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효율성이 왜 떨어지냐? 생각해보세요. 너나 나나 다 똑같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또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평등은 이런 평등이 아니라 아래로의 평등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못 사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요 다 없어져 버리고 둘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다 남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한 50년 4, 50년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한 50년 이상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해보니까 둘 다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으로 평등이 돼버리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죠? 이거 참 이게 뜻대로 안 되네.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중국도 거의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이 세상의 공산주의는 점점 사라지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 사라지는 그 동안에 자본주의는요. 자본주의는 반성을 했죠. 왜 반성을 했냐면, 야, 이렇게 가니까 말이지,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잘못한 말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죽어. 그런 교훈을 얻어놨죠. 옆에 보니까, 옆에 나라가 그래.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반성을 합니다. 어떻게 반성하냐면, 자본주의를 약간 좀 수정을 해서, 수정자본주의를 바꿔놓죠. 어떻게 바꿔놓냐면 진짜 어렵고 힘없고 진짜 먹을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정부라는 곳에서 보호를 해주자. 진짜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자. 그 세금을 거둬서 뭐 하든지 해가지고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좀 막아주자라는 거예요. 최소한대로. 그 자유적으로 마음대로 거래하는 건 좋은데 그 중에서 약자들, 처음부터 경쟁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좀 보호해 주자. 싸워서 지는 거, 뭐 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맨날 싸움 처음부터 안 되는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보호를 해주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 변형합니다. 그게 수정 자본주의죠. 그렇게 변화한 상태에 지금 현재 자본주의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공산주의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무너지는 게 그럼 자본주의로 돌아왔냐? 안 그래요. 공산주의형 자본주의를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러시아 같은 데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건 도대체 말이지 철저한 공산주의로 갔다가 이것도 자본주의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딱 틀려버리니까 이건 또 아니고 말이지. 그럼 도대체 뭐가 답이야?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계속. 여기에 이제, 지금쯤은 이제 새로운 생각이 태동할 시기가 된 거예요. 왜냐면, 자본주의도 그것도 모순이 있다. 공산주의, 이건 모순이 아주 많다. 거기에서 타협해서 새로운 형태의 생각이 날까? 아니면
그게 진화해가지고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나타날까라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 새로운 형태로 진화돼가지고 새로운 형태 돌연변이로 나타날까 아니면 뭐 이 서로 변화해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까 아니면 그 중에서 한쪽으로 가게 될까라는 그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게 현대에 이르는 겁니다. 좀 경제를 좀 이렇게 아주 넓게 봐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여기 생산자 이론은 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가장. 자, 그거는 그 경제의 모든 구조에 대한 그런 얘기고, 여기에 이제 생산자 균형을 찾는 거, 그거부터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목표는 뭐냐면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생산을 극대화하자는 거죠. 이것들은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 무차별 곡선 이런 걸 봤었죠. 그죠? 그래, 여기 무차별 곡선하고 제일 먼저 있는 균형 그림으로 설명한다면 여기에 등량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량 곡선, 아이소컨트죠. 콘트 커브예요. 저는 이건 ISQ 이렇게 그냥 표현해 버립니다. 등량 곡선. 이거는 무차별 곡선하고 똑같은 개념의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은 아니고 이름을 등량 곡선이라고 하죠. 등량 곡선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면 설명을 대폭 줄여가지고 여기 XJ하고 YJ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X 대신에 노동과 자본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다 놓고 여기에 등량 곡선, 그러니까 그 효용이 동일한 그런 선이 아닌 게 아니라 동일한 생산량을 긋는 선이죠. 등량 곡선이라는 것은 동일 생산을 하는 노동과 자본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 뭐냐면 등량 곡선이에요. 효용 대신에 양으로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 여기 XJ하고 YJ 대신에 노동과 자본을 집어넣은 거예요.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무차별 곡선하고 똑같죠. 근데 이거는 무차별 곡선 IC라고 하지 않고요. 등량 곡선 ISQ 이렇게 가지고 등량 곡선이라고 표시를 하죠. 책에는 ISQ 그런 거 없는데요. 없어도 괜찮아요. 등량 곡선이라고 쓰는 것보단 낫죠. 뭐 ISQ 하면요. 등량 곡선이라고요. 등량 곡선이 이렇게 우아형하게 생겼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고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점에서 보면 볼록하게 생겼죠. 왜 볼록하게 생겼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울기가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울기, 등량곡선의 기울기가 핵이었어요. 나중에 찾는데.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갖다 저는 이렇게 표시하죠. 등량곡선의 기울기요. 그럼 표시하기가 좋으니까. 근데 이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뭐라 그러냐? 한계 대체율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한계 대체율 MRS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MRS라고 하지 않고요. MRTS라 그래요. 이거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고 하죠. 그냥 대체율이라고 하지 않고요. 기술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노동이 한 단위 더 증가하는데 자본은 얼마큼 이렇게 감소합니까? 라는 그 증가하는 그 비율, 이 기울기, 등량곡선의 기울기, 이것을 이 점의 기울기 하면 여기 D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것을 뭐냐면 MRTS,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이에요. 이 앞에 Technical이라고 그러죠. 요게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Substitution. 그런 측면에서 MRTS라고 하고 노동과 자본에 있어서의 MRTS라고 하고 이것을 읽을 때는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고 한글로 읽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등량곡선의 기울기예요. 즉 노동이 한 단위 더 증가하는데 이 자본이 얼마큼 들어가는 거냐라는 거죠. 그 대체하는 거죠. 뭘 대체하는 거냐? 여기 보면 여기 노동을 이만큼 썼어요. 그죠?
노동을 쓰는데 이만큼 해서 노동을 이만큼 줄이고 자본을 이만큼 쓰는 거죠. 사람을 적게 쓰고 기계로 쓰는 거예요. 기계로 쓰면 그 기계화되는 거죠. 그럼 사람을 조금 쓰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생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금 뭘 대체했냐면 사람 대신에 기계로 대체했어요. 자동화했다 그러죠. 그죠? 그게 이 사람들은 테크니컬 기술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본하고 이게 딱 하는 게 싹 바꾸는 게 그냥 이렇게 싹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기술적으로 쫙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니컬 서브스티튜션이 즉 기술 대체율이라고요. 그 비율, 요 기울기의 비율이라 그래서 한계 기술 대체율 MRTS라고 하죠.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점이죠. 이게 소비자 이론이라면 이건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이건 등량 곡선이라고 ISQ고 여기 기울기를 MRS라고 하지 않고 한계 대체율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MRTS라고 하고 이걸 XD 대신에 YJ로 바꿔 놓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새로운 정보들은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정보가 있냐면 특히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물건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이렇게 이거는 ISQ는 이것은 등량 곡선으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갖다가 100대 만드는 방법이죠. 100대. 즉 이 점은 자동차를 100대 만들면서 이건 사람을 이만큼 쓰고 그다음 기계를 요만큼 써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이죠. 뭐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기계 많이 자동화시켜서 기계를 많이 쓰고 사람을 조금 쓰고 그럼 자동차 100대 만드는 방법이죠. 자동차 100대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등량곡선이 위에 있는 것도 있겠죠. 이것은 기계를 같은 기계를 써도 사람을 더 많이 써버리면 생산이 더 많아지겠죠. 이거는 등량곡선이긴 등량곡선인데 이거 100대가 아니라 자동차 200대 만드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이건 등량이라는 것은 양이 같다는 거죠. 이건 자동차 100대 만드는 방법이고 이것도 등량곡선이에요. 자동차 200대 만드는 거죠. 200대 만들 때 노동과 자본을 뭘 얼마큼 배합해서 쓰느냐는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게 등량곡선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자동차를 이렇게 만든다. 자동차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기계는 좀 많이 쓰고 노동은 조금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산업을 뭐라 그러냐면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그래요. 뭘 만들 때. 주로 그런 산업들이 뭐냐. 자동차, 그다음 뭐 핸드폰, 뭐 이렇게 뭐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보면 주로 사람은 조금 쓰고 기술은 많이 기계류는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이렇게 사람을 좀 많이 쓰고 기계를 조금 쓰는 산업,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산업들이 있죠. 이런 것이 뭐냐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 그래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주로 어떤 것이 있냐면 뭐 신발, 섬유, 신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람을 써요. 많이 기계 장비를 갖다 굉장히 많이 들여놨다 하더라도 이게 약간 옆으로 요만큼 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옛날보다는 조금 쓰지만 기계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죠. 사람이 많이 쓰는 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람을 조금 쓰는 거, 기계를 많이 쓰는 거, 그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분류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말이죠. 한국에 이 노동의 현황 볼 때 이런 것을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건 거시경제 문제겠지만, 우리나라가 2000년 들어와서, 2000년 들어와가지고, IMF 지난 다음에 보면 말이죠. 실업자가 많이 생겨요. 실업률이 많이 생겨요. 특히 청년 실업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실업이 많이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실업이.
그럼 원인을 알면 나중에 보면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죠. 청년 실업 통계는요, 2000년 들어와서 처음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청년 실업이라는 게 뭐냐면 실업자 중에서 나이가 30이 안 넘는 사람을 실업자, 그런 실업자를 청년 실업자라고 그래요. 그런 비율을 청년 실업률이라고 하죠. 청년 실업률은 유독히 높아요. 뭐 우리나라만 높은 게 아니라 딴 나라도 높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전부터 청년 실업자는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야 이게 너무 많이 생기네.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청년 실업 통계예요.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왜? 해결하고 싶어서. 근데 왜 2000년대에서 뭔 일이 생겼길래 왜 청년 실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냐. 뭐 실업률은 늘어나지만 청년 실업은 더 빠르게 늘어난다고요. 지금 30세 이하의 30살 미만의 청년 실업자들이 어느 정도냐. 이런 수로 따지면 지금 120만이 훨씬 넘었어요. 거의 130만으로 육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세 미만인 사람은요. 실업자 중에요. 우리나라 그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가 어느 정도 하면 한 3%대예요. 청년 실업은요. 거의 한 8%, 9% 그 사이예요. 청년 실업이 훨씬 많죠. 어제 어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집트 붕괴가 이렇게 막 나오면서 나오는 그 통계가 있어요. 실업률이 거기가 한 8%입니다. 청년 실업자들은요 40%예요. 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폭동이 일어나면요. 뭐 노인네들이 여기서 그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겠어요? 역시 힘이 좋은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잘하지요. 화끈하게 하지요. 거기 나오는 거 보면 말이죠. 물러나라 뭐 하고 그거 뭐 흔들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30이 넘었겠나? 거의 안 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 실업자니까 할 것도 없고 그 다음 힘은 넘치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40%라잖아요. 10명 중에서 4명이 그렇다는 거죠. 실업률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많아요. 실업자 중에서 청년 30세가 넘으면서도 그 실업 통계에 안 잡히는 실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죠. 자, 2000년대부터 청년 실업이 생겼다 그랬어요. 근데 왜 생겼을까? 왜 생겼냐고요? 왜 생겼냐면 그 실업자가 왜 그렇게 청년이 많아졌을까라는 거예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많이 나서 그리고 많이 나니까 직장은 한정돼 있고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못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업자가 생겼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이 많습니까? 2명? 3명? 5명? 비슷해요. 그죠? 한 2명 정도에서 빙글빙글 돌죠. 그러면 인구가 증가한다는 그 증거들이 별로 없어요. 인구가 증가된 게 아니라 여기에 생긴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산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에 구조조정하면서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바뀌었냐?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대폭 이동했단 말이에요. 대폭 이동했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뭐 신발 만들고 뭐 나이키 만들고 뭐 신발 만들고 섬유 만들고 이런 게 수출 주력 상품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요 이거 안 한다고요. 이런 거 안 한다고. 뭘로 바뀌었냐면 자동차 만들고 말이죠. 현대자동차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뭐 전자제품 LCD 만들고 반도체 만들고 이런 거 만든다고요.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쬐끔 쓰는 직종이에요.
산업이 노동집약제에서 자본사업 하니까 그 전에 여기 직장이 이런 거라면 100명을 뽑았겠죠. 지금은요, 100명을 안 뽑아요. 얼마큼 뽑냐고요? 50명 뽑는다고요. 50명은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을 안 뽑으니까 취업을 할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청년 실업이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섬유 신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비싸단 말이에요. 뭐 모르고 많이 안 주던데 아니 상대적으로 비싸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인건비가 굉장히 쌌어요. 그래서 뭐 중동이나 이런 데 가서 외국 가서 막 일하고 막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오고 막 그런다고 해서 외국으로 많이 나갔죠. 지금 돈 벌러 외국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외국 근로자들이 한국에 많이 오죠. 왜? 한국이야말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일하는 만큼 여기서 일하면 월급 뭐 한 5배, 10배 정도는 뭐 더블로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계속 불법 체류하려고 오르고 하는 거죠. 물론 월급 많이 안 주는데 많이 안 주는 월급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자, 지금 직장이 사람이 많아져가지는데 이 업종들이 이게 다 어디로 가느냐? 물론 기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시킨 경우도 있어요. 섬유산업, 신발산업. 그 원래 섬유산업은 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됐던 사업이죠. 신발산업은 부산에서 이제 주로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요. 좀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기계화를 쓴다고요. 이게 이쪽으로 약간 이동돼 있다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다 이사가 버립니다. 아니면 문을 닫아버려요. 이사는 어디로 가냐? 사람 인건비가 싼 곳으로 가요. 섬유, 뭐 베트남, 중국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그다음 신발 사람은 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이렇게 날씨 더운 나라, 고무가 있는 그런 나라 쪽으로 다 배치해버려요. 다 이사가 버리는 거죠. 이사 가니까 없단 말이에요, 직장이. 아니면 문 닫았거나, 기존에 있는 것은 쬐끔 뽑죠. 직장이 없는데 사람을 어떻게 뽑아요? 그러니까 원서 낼 데가 없단 말이에요. 없어졌으니까 실업자가 생기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지금 대학 졸업하고 갈락을 해요. 직장이 어디 갔어? 그 전에 200명 뽑았는데, 중국으로 이사 갔어요. 중국 가서 내나? 그러니까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사람이 새로운 신입사원,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입사원이 누구예요? 여러분 선배들이죠. 젊은 사람들이죠, 주로. 직장이 없어서 직장을 원서도 못 내놓고 난 집에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 생기고 이래서 실업 생겨 사람 실업 생기고 이래저래 실업 한 거죠. 다른 요인들도 있어요. 가장 큰 요인이 이런 요인이에요. 그래서 청년 실업이 그렇게 참 문제가 되면서 점점 불어나는구만 그래. 물론 다른 데서 해결하는 방법도 좀 있긴 있죠. 그래도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청년 실업을 구제하려면 실업자를 갖다 구제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기서 거꾸로 역으로 보면 돼요. 역으로 하면 되는 거죠. 집 나간 그 기업 돌아와라 그러면 되죠. 안 들어오면 혼낸다라 그죠. 안 그러면 기왕이면 투자를 하더라도 중국 가서 자동차 산업 현대자동차 꼭 중국 쪽이 가서 이렇게 해야 돼? 폴란드에 가서 해야 돼? 한국에서 하지. 중국에는 인건비가 싸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시안에다 만들고 그렇게 자꾸 하는데 그렇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한국에다 하라 이거예요. 한국에다. 가 있는 거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 섬유 산업도 자꾸 좀 돌아오게 하든가 아니면 문 닫았던 거 다시 열게 하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산업을 일으키면서 아니면 이런 자동차 산업 같은 그런 거 뭐 이런 것들도 좀 고용을 좀 많이 확대시켜서 고용을 늘리던가 고용을 이렇게 늘리면 아무래도 고용을 늘리면 새로운 사람이 진입하겠죠. 청년 실업이 주겠죠. 그게 실업에 대한 그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길이라고요. 이런 방법은 못해요. 노동 집약적 산업이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걸 역으로 갑시다. 이제 우리 뭐 자동차 그만 만들고 핸드폰 그만 만들고 우리 다시 또 섬유로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신발 만듭시다. 그건 못한다고요. 원인은 있어도. 그건 못하죠. 대체 산업으로 돌아가야지. 이거는 못하는 것으로 그건 청년 실업에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인은 그렇게 돼도 그거는 쓸 수 없는 전략이죠. 그런 노동 정책을 쓰는데 아니면 그 노동 그 일자리를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좀 많이 구제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갖다가 많이 다루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꼭 뭐 한국에서 직장을 얻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죠. 외국 가서 우리나라 건설 뭐 잘하는데 그럼 그냥 거기서 현지 고용인 다 쓰느니 한국에서 써라 이거예요. 거기서 뭐 밑바닥에서 뭐 이게 근로자들은 뭐 거기서 쓰고 중간 간부 이런 사람들은 그 한국 사람으로 쓰면 좋지요. 그럼 그 맨 위에 지휘하는 사람하고 저 아래 사람하고 서로 그냥 말해 중개 역할도 하고 말이죠. 뭐 과장님으로 부장님으로 그거 한국 사람으로 다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가서 그런 거 해외에서 직장을 찾는 그것도 해외 오리지널로 그 외국 사람이 하는 직장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벌려놓은데 거기다가 한국 사람 쓰라 그렇게 하면 그럼 뭐 현지인 월급 주겠어요? 한국인 월급으로 주겠지. 하지만 뭐 그렇게 쓰느니 뭐 훨씬 낫죠. 그런 여러 가지 그 노동 전략을 펼침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죠.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어떤 단초를 잡아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런 산업 전략에 관한 문제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등량곡선은 이런 형태로 MRTS로 해가지고 요 기울기가 이렇다라는 그거 정도만 알고 나중에 여기다 풀면 돼요. 등량곡선에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산선 나왔죠. 요 비용에 관해서. 그래서 여기는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비용선입니다. 등비용선이라고 그러죠. 등비용선. 예산선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아이소 코스트예요. 라인이죠. 저는 이렇게 IS 코스트 C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산선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예산선. 버젯 라인하고 비슷하다고요. 즉, 이 선을, 이걸 C를 뭘로 바꿔놓냐면 C를 이렇게 WL 이렇게 된 것을 R분의 이렇게 된 것을 뭘로 바꿔놓냐면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노동과 자본이 있으니까 자본은 노동하고 이렇게 더해서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R분의 W 그리고 R분의 C죠. 이렇게 난 이런 선을 갖다가 예산선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등비용선이라고 한다고요. 등비용선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노동과 자본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등비용선이죠. 이게 ISC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동일 비용에서 쓰는 거예요. 동일 비용. 비용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10억 들어간다면 이 10억 갖고 노동과 자본을 얼마큼 채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게 그 등비용선이라고. 그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건 돈을 다 쓰는 방법이고 이 밑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이건 극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걸 다 써야 되죠. 비용을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함수는 이런 형태죠. 비용선에서 나온 거죠. 이런.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 있었냐면 비용선의 기울기예요. 그 왜 기울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울기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한 가지 유심하게 봐야 할 것은 이 등비용선의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얼마큼이냐면 마이너스 R분의 W죠. 왜 기울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같이 이제 연결해가지고 한번 보려고요. 이제 생산자 균형을 나타내려고요. 그래서 생산자 균형을 여기다 나타내겠습니다. 이거 풀어보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지만, 수치로도 전부 다 이렇게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죠. 이건 뭐 배웠던 그 논리니까. 드디어 세 번째 생산자 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산자 균형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균형 조건은 예를 들어서 노동과 자본에 있어서 기본 논리는 이렇게 주어진 비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등비용선을 그려놓고요. 그죠? 여기에 등량곡선을 이렇게 그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등량곡선이죠. 예를 들어 자동차 100대 하면 100대 만드는 그런 방법이죠. 여긴 비용,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00억이다. 그럼 500억에 대한 그런 비용선이죠. 그죠? 이거는 등비용선이에요. 균형 조건이 뭐였었냐? 그림을 보면 요 점이었었죠. 이것을 접하는 점이었죠. 접하는 점에 여기에 노동을 요만큼 쓰고 자본을 요만큼 쓰시면 그러면 돈은 150억, 500억 나오고요. 여기 그 비용을 쓰면서. 그러면서 생산량은 최고로 많아지는 겁니다. 최고로 많아지는 게 몇 대예요? 100대예요. 라는 거예요. 요 점이 균형점이죠. 요 점은 생산자 균형점이라고요. 소비자 균형점이 아니고 생산자가 나는 균형점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푸는 게 뭐냐면 이것을 접한다라는 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접하는 문제이지만 기호로 하면 등량곡선의 기울기하고 등비용선의 기울기하고 같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같은 점이죠. 등량곡선의 기울기하고 등비용선에 대한 기울기를 같도록 충족시켜주는 요 노동과 자본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등량곡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MRTS 한계 대치율이라고 했고요. 노동과 자본에 있어서. 그리고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마이너스 R분의 W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균형을 이런 균형으로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균형 조건이에요. 균형 조건 가기 전에 이제 조금 응용을 하기 위해서 이 등비용곡선을 갖다가 한번 응용하는 걸 한번 배웠었죠. 예를 들어서 임금이 이건 여기 보면 사과의 가격이 이렇게 싸졌을 때, PX가 싸졌을 때는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죠. 여기 PX의 가격이 뭐냐면 이게 임금이란 말이에요. 여기 노동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임금이 만약에 이렇게 싸지면 어떻게 되느냐? XJ의 가격이 싸지면,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이것은 임금이 내려가는 경우죠. 임금이 내려갈 때는 이렇게 등비용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회전을 하죠. 근데 임금이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임금이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죠. 임금이 점점 내려갑니다. 그런 것은 현실로 안 나타나죠. 임금이 올라가는 경우는 많죠.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임금이 올라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그죠? 임금이 상승되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금이 만약에 뭐 5% 올랐습니다. 10% 올랐다. 그럼 등비용선이 이렇게 싹 왼쪽으로 이렇게 딱 회전을 하죠. 노동에 있어서의 임금, 이건 노동에 대한 가격이에요. 사람에 대한 가격이에요. 사람에 대한 가격인데 임금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올라가는 거는 잘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건 아주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아주 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의 내려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탄력도가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는 아니에요. 임금 깎을 수는 있죠.
하지만 임금 낮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상품에 있어서 XG하고 YG 뭐 이렇게 할 때, 거래할 때 물건 거래하는 거, 재화, 서비스 그것을 갖다가 생산물의 가격을 그냥 가격이라 그래요. 프라이스라고 하죠. 노동에 대한 생산 요소 중에서 노동에 대한 가격을 그 생산 요소 보면 여기 보면 임금이라 그래요. 그다음 자본에 대한 가격, 생산 요소 자본에 대한 가격을 이자 또는 자본 비용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탄력성을 좀 비교를 해버리면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거 자주 하죠. 근데 이 가격은 어느 정도가 있냐면 탄력성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금방 잘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건요. 내려가긴 가요. 근데 내려가는 건 가능하면 안 내려가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죠. 그래서 이 가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하방 경직성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건 아주 그냥 천천히 내려가려고 안 내려가려고 바닥바닥바닥 되고요. 올라갔다 내려가 그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상품의 가격이에요. 반면에 이 이자 여기에 해당하는 자본비용 이건 올라갈 때는 팍 올라가고요. 이자 내려가고 내려갈 때는요. 그냥 팍 내려가고 그냥 지 멋대로 막 합니다. 하방 경직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요. 약간 있죠. 그럼 이 임금은 어떠냐? 임금은 뭐 올라가고 이론상으로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 건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오르잖아요. 올랐던 건 내려가는 건 거의 못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는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용을 했어요. 월급 한 3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음 달부터 월급 200만 원만 하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에이, 더러워서 못 가겠네 하고 나서 사표 내버리죠. 차라리 대표이사한테, 사장한테, 사장님, 저를 차라리 잘라주옵소서, 뭐, 연속국 같이 그렇게 하겠죠, 뭐. 그죠? 사표 내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는 못하죠, 라고 하죠. 나가기 싫으면요. 사장 불러가라 그래.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죠? 그래서, 그럼, 임금 낮추는 건 참 어렵다고요. 뭐 낮출 수는 있어요. 보너스를 갖다 이렇게 좀 많이 낮추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아주 낮추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예요. 임금 올리는 건요. 그거 금방 올려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졌네. 그래가지고 요새 장사도 잘 되고 말이야. 자네 월급이 얼마지? 저 300만 원이요. 그래? 다음 달부터 한 350만 원 하죠. 뭐. 그래서 350만 원 받으면 남이 좀 눈이 좀 보일 텐데 그래? 그럼 직책을 뭐 일반 직원에서 대리라고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을 탁 올려주지요. 그죠? 월급을 올려요. 보너스를 올려요. 이거는 올라가는 거는 금방 올라가죠. 내려가는 건요. 안 내려간다고요. 그건요. 평균임금이요. 내려간다고 하면 차라리 죽이세요라고. 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하죠. 안 그래가지고 그게 수용하지 못하면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한다고요. 이 회사가 뭐 제대로 살아났나 보자.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런 형태로 막 달려들죠. 임금은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물론 임금이 이렇게 낮아지면 뭐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밖으로. 임금이 일반적으로 높아지면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경제가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임금이 자꾸 올라가면.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건 좀 자유롭다 그랬어요. 이자가 싸지면요. 이자 싸지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가죠. 그게 이 생산 요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예산선이 이 등비용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는요. 그거는 이 등비용선 자체가, 이 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이게 500억이라고요. 이게 700억이면 이런 형태로
쳐넣어주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쫙 올라가지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싸지면 줄어들면요. 그럼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등비용선이다 하는 거죠. 이 등비용선하고 등량곡선하고 서로 접하는, 즉 보면 그 접한다는 것은 이게 표현한다면 MRTS하고 이거 마이너스 R분의 W하고를 의미를 해요. 이걸 갖도록 하면 그러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즉 생산자 균형점이라는 거예요. 생산 균형점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생산자 균형점이라는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만큼 쓰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걸 풀어라. 이거 푸는 거, 두 가지 이상 되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도 풀었는데, 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 그거 푸는 거야. 떡 먹기죠, 뭐. 미안합니다. 여기는 생산 요소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XJ, YJ, ZJ 이런 거 없다고요. 노동과 자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두 가지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쉽죠. 이거 풀라 하면 이거 MRTS를 갖다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MRTS가 뭐냐? MRTS가 뭐냐면 의미가 MRTS는 노동분의 자본입니다. 그죠? 근데 노동함수에서 노동이 변할 때 자본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건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미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 구하니까 여기에 노동이 변할 때 수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고 여기에는 자본이 변할 때 수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걸 구하는다고요. 그러면 이걸 하면 서로 약분이 돼가지고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싹 옆으로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이런 형태로 나오죠. 이게 뭡니까? 저기 노동함수, 노동에 이렇게 보면 Q에 보면 여기 보면 A, 알파, K, 베타 이렇게 되는데 노동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거죠. 노동에 대해서 편미분하라는 거죠. 편미분하라 그랬는데 이거 노동과 수량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죠? 언제요? 어제요. 어떻게? 노동이 변하면서 생산량이 변할 때 이렇게 변합니다. 요 기울기를 한계 생산물이라고 해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 노동이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변할 때 이거 편미분입니다. 이걸 편미분을 가지고 이것을 한계 생산물이라고 하고요. 다른 용어로 뭐 노동 생산성이라는 용어라고도 얘기해요. 정확한 노동 생산성은 아닌데 노동 생산성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오죠. 거의 그렇게 얘기해도 뭐 과히 틀리지 않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한계 생산물, 노동 생산성, 뭐 기울기, 편미분 다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봤죠. 이거 뭐예요? 이게 뭐냐면 MP 한계 생산물,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라고요. 이거는요.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죠. 즉 뭐냐면 편미분이죠. 이거 편미분, 이거 편미분, 이거 편미분, 이거 구하는 건 뭐 어려워요? 이거 편미분 한번 해볼까요? 편미분이 여기 보면 라운드 U분의 라운드 Q요. 그러면 이거 편미분 한다 하면 기계적으로 하면 돼. 노동에다가 여기 알파에서 하나 빼고 K, 베타 끝. 그죠? 이거 B를 나타낸다고요. B를 나타내면 서로 막 약분되고 막 이렇게 아주 굉장히 수치가 아주 단순해질 텐데 괜찮지요, 뭐. 이게 뭐냐면
한계 생산물이라고요. 이거 구해지지요. 여기다 K다 하면 K는 여기 보면 노동의 알파 K에다 베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베타가 이 앞에 붙어버리고 여기는 알파였으니까 알파를 갖다 붙여버리고 그럼 이걸 갖다가 서로 나눠줘 버리면 답이 나오죠. 약분돼 가지고 막 아주 시원스럽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게 뭐냐면 등량곡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결국엔 노동 생산성 자본, 그러니까 이게 노동분의 자본인데 그 이거에 반대로 이렇게 가 있죠, 그죠? 그래요. 여기에 Q를 갖다가 이렇게 A로 K로 미분한 그러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물 편미분한 거. 그다음 이거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즉 이게 노동으로 편미분한 거에 이것을 갖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기울기가.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마이너스 R분의 W라고요. 하고 충족시켜주는 이거하고 충족시켜주는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고 여기에서 식이 하나 나오고요. 물론 여기에 C는 가르쳐 줄 거고 W도 가르쳐 줄 거고 R도 가르쳐 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딱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수학적으로 딱 해가지고 노동이 얼마, 자본이 얼마 이렇게 딱 풀려가지고 사람은 얼마큼 쓰라, 자본은 얼마큼 쓰라고 나와요. 그게 소비자 균형, 생산자 균형하는 방법이죠. 실제로 그렇게 풀어가지고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면 뭘로 나오냐면 여기에 노동은요, 이렇게 노동이 수가 나오죠. 노동이 나오는데 이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C, W, R 이런 걸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미시경제에 보면 막 이렇게 써있죠. 이거 쓰여보면 다 계산하면 이게 구체적인 이거 가르쳐 준다며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답이 촉 떨어진다고요. 이 두 가지 풀면이요. 자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는 정확히 나타나. 사람 얼마큼 쓰라, 뭘 얼마큼 쓰라고 나타나요. 이렇게 계산해도 답은 나오고요. 그래서 답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만 라그랑지 함수에 따르면 요거 뒤집어서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되고 개념을 이렇게 뒤집어도 됩니다. 여기 자동차를 100대 생산을 하는 생산량의 곡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용이 쭉인데 비용이 이거하고 딱 접하면서 가장 여기서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이 비용을 충족시켜주는 노동과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여기 주어진 거에서 여기 효용이 가장 큰 것을 골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량곡선이 가장 큰 걸 골랐다고요. 반대로요. 이것을 주어졌다고 하고요. 자동차 100대를 만드는데 비용을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뭐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답은 노동과 답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답을 이렇게 함수로 풀어도 되지만 뒤집어서 풀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여기 비용 함수가 있어요. 비용. 어떻게 되냐면 비용 여기 함수가 비용은 이렇게 A 알파 베타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WL 플러스 RW 이렇게 비용이에요. 요거 비용을 최소화 시켜주세요 라고 하죠. 미니마이즈. 근데 지금 이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 효용이 요거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요게 100대거든요. 100대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 요 함수는 여기 노동과 자본 K 베타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 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최소화하는 거죠. 좀 극대화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노동과 자본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Q를 가르쳐 준다고요. 그죠? 100대라고.
자동차 100대입니다. 그럼 표기라는 수치를 딱 이렇게 놓고 하겠죠. 이거 가르쳐 준다고. 여기 C 가르쳐 주듯이 여기 이걸 가르쳐 준다고. 여기는 C를 가르쳐 주지 않고요. 그래서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비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거 풀면은 여기에 노동과 자본으로 나와요. 이것도 자본도. 노동은 노동이 나오고 자본 나오는데 요 값과 요 값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푸는 방법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듀얼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건 극대화, 이건 비용 최소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안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 시험을 본다, 뭐 석박사과정 가는데 뭐 이렇게 경제학 시험을 보겠다. 그럼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어떻게? 생산량이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극소화하면 답은 똑같이 나온다더라. 그거 증명해봐라. 그런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바보, 안 나오면 그거 안 되죠. 나오죠, 구체적으로. 그게 이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 이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 좋은 답이 나온다고요. 여기 효용이 나오듯이 여기 수량의 함수가 가르쳐 주니까 이건 수량으로 표시가 될 거고 여기에는 여기 임금과 이것을 가르쳐 주겠는데 이건 수량으로 표시될 거고 여긴 임금과 이자율로 표시가 된다고요. 이거는 아까 C를 C로 가르쳐 준다. 이건 수량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이 수치로 계속 나오겠지만 이걸 아예 그냥 변수를 이렇게 일반화를 풀어가지고 생각을 하죠. 여기 보면 임금이 변할 때 노동량이 얼마큼 변합니까? 이런 걸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건 뭐예요?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동이 변함에 따라서 노동량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라는 그런 거예요. 이거 노동자에 대한 노동의 공급 함수 아니면 수요 함수겠죠. 그 생산자니까 생산자가 이거 노동을 이만큼 쓰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동의 수요 함수란 말이에요. 수요자가 쓰는. 그런 것을 쓰게 하고요. 비용이 변함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서 아니면 노동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요. 여기는 생산량의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노동량이 얼마큼 변합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변화율을 갖다가 측정하는 새로운 함수를 갖다 끄집어내서 그 변화율을 갖다가 구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시간을 너무 짧게 하려고 뭐 있다 해가지고 막 수치도 계산도 안 하고 말이죠. 아주 복잡하게. 왜냐면 이거 쓰면 복잡한 게 쫙 나오거든요. 근데 논리는 이런 논리를 해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나오는 여기 노동량, 여기 자본량 이걸 갖다 대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만약에 이 생산을 여기다가 하면요. 그럼 생산은 여기에 A에다가 여기 노동의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K 베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다 가르쳐 줄 거고요. 그죠? 자, 가르쳐 줄 텐데 이 노동량을 여기에서 나오는 이 요 답을 이렇게 K0, L0 이걸 갖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만드는 수량은 즉 이 답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하면 수량이 몇 대 생산된다는 걸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오는 이 수량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수량 이런 함수를 갖다가 간접 생산 함수라고 한다고요. 생산 함수긴 생산 함수인데 이거는요 간접적으로 답을 내 가지고 생산을 만들어 놓죠. 그런 답을 간접 생산 함수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간접 생산 함수라는 게 뭐냐면 항상 극대화되는 생산 함수예요. 생산량이라고요. 말을 그렇게 붙여놓는다고요. 그럼 이 생산 함수는 그건 뭐냐? 이거는 간접 생산 함수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할 텐데 그럼 이 생산 함수는 간접은 어느 때 써먹으려고 그러냐? 이게 수치로 확정되면 괜찮은데 이 수치를 갖다가
이렇게 이게 수치가 변할 때 이건 또 어떻게 변합니까? 비교 분석이죠. 간접 생산함수 이윤이 극대화되는, 그러니까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을 가장 극대화시켜 놓은 거죠. 이윤이 최대화되는 생산함수라 이렇게 했죠. 그거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걸로 구성되어 있죠. 이걸 푸는 걸로 돼 있죠. 그럼 여기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C, W, R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K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 알파하고 베타하고 이걸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둘로. 자, 그럴 때 임금이 어떻게 변할 때 생산량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비용이 얼마큼 증가될 때 이 극대화된 생산량은 얼마큼입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때 써먹으려고 이것을 이름을 붙여놨죠. 생산함수. 그럼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거는요. 간접 생산함수라고 해요. 간접 생산함수는 생산량이 극대화된 생산량을 의미해요. 이게 또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는 이제 그 추후에 변화량을 갖다가 측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급 미시경제학 이런 형태로 가면 고급이니까 좀 고급스럽게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급이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게 막 변화한다면 하고 나서 그럼 그냥 길게 펼쳐놓는다고요. 근데 보면 말도 이상한 용어도 나오고 말이죠. 보면 뭐 수치도 말이죠. 뭐 이상한 수치만 나오고 말이지. 그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뭘 얘기하긴 뭐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붙여놓고 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죠. 그렇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폭넓게 여러 다양한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고요.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생산자 균형은 어떻게 합니까? 즉 뭐냐면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생산을 많이 하는, 즉 이윤이 극대화되는 노동과 자본은 어떻게 구해요? 그거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등량곡선하고 등비용선하고 접하는 거, 거기를 충족시켜준 XJ하고 YJ, 그리고 기호로 표시하면 MRTS하고 등량곡선의 기울기죠. 마이너스 R분의 W하고 요걸 같도록 하는, 충족시켜주는 노동과 자본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요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요걸 하면 어떤 함수가 하나 나올 거고 요 함수하고 서로 같도록 풀면은 답이 똑 떨어집니다. 골치 아픈데요. 골치 아픈 사람을 위해서 라그랑지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기계적으로 그냥 딱 집어넣으면 그냥 답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뭐 다 해결했죠. 뭐. 그죠? 수학적으로 뭐 설명하는 것 쪽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사항은 이런 격가지로서 이렇게 쭉 펼쳐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생산자 균형은 그렇게 해가지고 구해내면 된다는 거죠. 이제 그 균형이라고 했으니까 균형이 이동하는 거, 그거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죠. 그때 효용을 이용할 때 보면 ICC, PCC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이것도 ICC, PCC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이게 균형이에요. 여기 요게 10억 원, 100억 원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100대라고 하고 이건 한 500억이라고 하죠. 500억을 했더니 노동과 자본을 이만큼 쓰면 자동차가 100대가 나온대요. 한 달에 100대씩 나온대요. 노동과 자본 양을 얼마큼 쓰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하니까 노동을 예를 들어서 뭐 1000단위를 쓰래요. 그 다음 자본을 뭐 예를 들어서 500억, 예를 들어서 30단위를 쓰래요. 30억이 뭐 30억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1000명을 갖다 쓰래요. 1000단위, 1000명을 쓰래요. 30억을 이렇게 쓰래요. 자, 이렇게 균형이 생깁니다. 만약에 비용이 자꾸 증가된다면 어떻게 될까? 비용이 이렇게 증가되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균형점을 이루겠죠. 새로운 균형점이 그 예산이 변함에 따라서, 즉 뭐냐면 이 비용이 더 증가되면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냐? 이게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자동차를 100대를 저거 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100대를 생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칠레에서 주문이 왔어요. 아, 우리도 저 100대만 좀 주세요. 수출 주문이 왔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비용 규모를 갖다가 100대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추가로 해가지고 생산을 이렇게 200대 이런 형태로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자, 주문한다고 그래서 뭐 바로 줄 수는 없죠. 그죠? 이거 뭐 한 6개월 후에 준다든가 1년 후에 준다든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6개월 동안에 그럼 난 뭘 해야 되느냐? 100대에서 여기 200대를 만들 수 있는 거기에 수량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1000명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이 1000명에서 예를 들어서 1500명이 있어가지고 500명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나는 빨리 500명을 뽑아야죠.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나중에 공장에 투입해야죠. 6개월에 이거 만들 수 있도록. 반면에 돈이 모자라요? 그럼 여기 돈이 이만큼 모자랄 거예요. 이게 만약에 40억이라고 하면 10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10억만큼은 빨리 자본금을 모아놔야죠. 6개월 내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계약은 지금 했다 하더라도 6개월 내에 이행하려면 사람 빨리 뽑아야죠. 얼마큼 뽑아야 되냐? 이만큼 뽑아야 돼. 500명 뽑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인사 담당 이사한테 나 지금 여기 계약했는데 칠레하고 이렇게 아주 MOU 이렇게 작성했어. 6개월서부터 자동차 100대씩 주기로 이렇게 얘기했어. 인사 담당 뭐 보고 느끼는 게 없어? 아,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파면이지. 지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고. 그죠? 뭐 해야 돼요? 아, 그렇게 계약하셨으면 사람이 지금 현재 500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럼 500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신문 공고해가지고 그걸 면접을 해가지고 한 달 내에 다 해가지고 훈련을 갖다 뭐 한 2달 정도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공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6개월 내내 이걸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바로 500명을 뽑을 테니까 이 500명을 갖다가 이렇게 뽑겠다는 그것을 결제해 주십시오 하고 딱 갖다 밀어야지요. 꼭 내가 사장이 꼭 가르쳐 줘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벌써 딱 그렇게 했다 보면, 이게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새로운 균형점이 이렇게 가는구나. 가르쳐 하니까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사람 갖다 뒤에 밀어놔야죠. 500명 뽑겠습니다. 그러면, 500명, 참 좋네. 그래가지고, 역시, 이 인사 담당 이 사람은 말이지. 내가 요 다음에 사장으로 물러가도 당신은 내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 같아. 그 내년서부터 부사장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사인 딱 하는 거죠. 그죠? 훌륭하니까, 알면. 모르면요. 모르는 건,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 보니까, 다음 달서부터는 쉬세요. 쉬는 김에 아주 푹 쉬었다가 아예 보이지도 마세요. 제가 충분히, 퇴직금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그럴 때 필요하다고요.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10억 원이 모자라요. 이 10억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빨리 모아야죠. 그러면 바로 그냥 재무 담당 이사한테 얘기해죠. 우리가 계약했는데 말이지 돈이 한 10억 정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조달해야 되지? 그럼 재무이사는 바로 얘기해죠. 예, 필요한 얘기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을 갖다가 돈을 어떻게 자본을 조달하냐면 뭐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대출하는 방법이 있고 뭐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그래서 돈을 갖다 거둬들이는 방법이 있고 뭐 회사채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뭐 돈을 갖다 끌어들이는 펀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어쩌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세 가지 방법에서 어떤 것이 좋으신가 하고 사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제가 서 있습니다. 훌륭하지요. 더 훌륭한 사람은요. 지금 그 상황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주식을 새로 발행한다는 것은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주주하고 뭐
나중에 의사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곤란하고, 은행에서 대출 빌리려면 이자 달라고 그러면 그 은행놈들 그거 아주 귀찮잖아요. 담보 가져와라, 뭐 어쩌라, 뭐 계약서 가져와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 놈도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회사채로 그냥 한번 싹 발행합시다. 이자 뭐 조금 더 많이 주면 되지요. 그럼 회사채 발행해요.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10억 원. 이건 뭐 돈 조달하는 거 회사채 발행하면 이자 보통 은행에서 한 5% 준다면 우리는 한 6% 회사채를 한 6% 주겠다. 그렇게 하면 이거 살 사람이 많지요. 증권회사에다 얘기만 하면 저절로 다 삽니다. 이게 아주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사장해라 그랬죠. 다 하니까. 그죠? 나 간두면 역시 난 내 후계자야 라는 형태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세하는 거죠. 이런 거 알아두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균형점을 갖다 이동하는 이 선을 알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왜? 여기에 만약에 칠레가 100대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100대 달라 그래요. 그럼 이게 이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미국도 우리도 50대만 주라. 그렇게 하면 50대 주면 계약을 했으면 또 여기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점으로 이동할 때 맨날 이것만 새로 계산하나요? 선만 알면 되죠. 얼마큼 더 증가되는가라는 걸 알죠. 미국이 새로 이렇게 더 증가했다고 그러면 요만큼 더 채용해야 되고 돈은 요만큼 더 채용해야 되고 그걸 미리미리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균형점, 새로운 생산자 균형점을 이 연결한 곡선 이런 것을 알아두면 좋겠는데 이런 연결한 곡선을 뭐라 그러느냐? 그거 저 효용이론에서는 그 ICC라고 했는데 이건 소득 소비 곡선이죠. 소비 곡선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소비 곡선이라고 하지 않고요. 예, 이름을 새로 붙여놨죠. 이름을 바꿔서 이런 것을 노선이라 그래요. 기업은 확장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확장 노선이라 그래요. expansion, pension, pass라고 하죠. 기업의 확장은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장 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ICC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근데 이름이 이 확장 노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게 언제 써먹느냐면 기업을 확대해 나가려면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거지요. 라는 그런 것을 또 이게 이 안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대하는 거죠. 그럼 축소 나가면요. 기업을 점점 문 닫으려면 이거 반대로 가면 되지요. 기업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축소해 나가는 그 확장 노선을 이렇게 해놓으려 가지고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는 이렇게 확장해 나갑니다. 라는 장기 비전도 세울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계획을 하지 않죠. 이렇게 하지만 이론은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확장시켜 놓고 기계 공장 설비는 이런 형태로 확장시켜 놓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올바른 그 확장은 이건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딱 지나가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상황으로는. 왜요? 이쪽으로 가면 노동자가 이렇게 계속 증가되고 자본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증가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2만 명, 3만 명, 4만 명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사람 다루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하면 징그럽잖아요. 그죠? 차라리 사람을 조금 줄여가면서 기왕이면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적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좋지요. 장기적으로. 여기 자본을 쓰는 이자율은 올랐다 내렸다 자유롭게 하는데 이게 노동자들은요. 임금 오를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내리면 말이자 나 죽여라 이러니까 귀찮죠. 그러니까 사람은 기왕이면 작은 형태로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아주 좀 장기화 자동화 해가지고 사람을 조금 덜 쓰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싹 하면 내가 기획 담당 이사로서 훌륭하게
수행하는 거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이 점점 커가지고 5년 후, 10년 후 만약에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현대중공업같이 막 쭉 이렇게 커지면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5년 후에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5년에는 방향을 이론은 이렇지만 방향을 약간 틀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대로 해나가는 것이 기업의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은 조금 덜 나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기업을 오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싹 방향을 틀어서 얘기를 하면요. 이건 진짜 훌륭한 기획 담당이사죠. 그냥 회사를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말이죠. 이렇게 기획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다음 세대, 나 다음에 사장 후보자가 아니겠어요? 그럼 계획을 굉장히 필요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장 노선은 이런 데 응용을 해서 많이 씁니다. 확장 노선을 만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드는 건요. 균형점을 갖다가 연결해서 만드는 거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금방 나오죠. 이 선은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가격이 싸지면 어떻게 되느냐. 노동의 임금이 자꾸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임금이 올라가는 게 싸지면요. 이거 자꾸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 그랬어요. 임금이 비싸지면 그럼 안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임금이 자꾸 올라가면 이게 자꾸 안쪽으로 가다 휘지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균형점을 연결한 이런 선은 뭡니까? 이런 선은 이름이 없어요. 왜?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아직 여기에 새로운 균형점, 가격이 변해서 노동이 가격이 자꾸 변함에 따라서 아니면 이자가 자꾸 변함에 따라서 자꾸 생기는 새로운 균형점 그런 거는 쓸모가 별로 아직은 없어서 뭐 쓰려면 쓸 수는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름이 아직 없어요. 그런 것은 이제 그런 사례를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다음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거 무슨 선 해가지고 그 설마니 뭐 NLL 이런 것만 안 쓰면 돼요. 그래서 딱 쓰면 뭐 그냥 다 통용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은 많이 쓰지는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임금과 노동 거기에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가격이 변함 위에 올랐다 내려갔다 이게 해야 되는데 임금은 형편 없거든요. 내려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써먹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측면이고 이자는 지멋대로 변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없어서 못 써먹고 그렇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변화에 대한 건 PCCA 같은 그런 개념은 아직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이 확장 노선은 이건 많이 응용될 수 있다는 거죠. 확장 노선은 이 생산자 균형점에 대한 이동이에요. 그럼 생산자 이론은 이 정도만 보면 되겠죠. 생산자 이론은 이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아직 안 끝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생산에 관한 이론들이고 다음에 나오는 게 비용에 관한 거. 비용은 새로운 각도로 또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비용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비용에 관한 비용도 단기 비용, 장기 비용 어떻게 수치적으로 나타나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 생산하고 또 이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그런 것을 이윤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비용 곡선은 다음 시간에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죠. 내일하고 모레 잘 쉬고요. 저도 잘 쉬고 월요일 날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